내 이름은 지수, 32살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화려한 불빛과는 달리 내 일상은 늘 공허했다. 남편 준호, 38는 대기업에 다니며 늘 야근과 출장에 치여 지냈다. 나와 눈을 맞추는 순간조차 드물었고 그의 하루는 늘 회의와 보고서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시아버지인 태식, 62이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되었다. 그는 은퇴 후 지방에서 혼자 지내다가 건강 문제로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다. 처음엔 불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는 내 일상 속 빈자리를 세심하게 채워주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걸 좋아했다. 친구들은 늘 내 얼굴이 순수함과 도발적인 기운을 동시에 풍긴다고 말하곤 했다. 길게 풀어내린 머리와 진주빛 립글로스, 그리고 몸에 잘 맞는 원피스를 입으면 거울 속 내 모습은 늘 나에게도 낯설 만큼 강렬했다. 하지만 정작 내 남편은 그 어떤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반면 태식은 달랐다. 그는 내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을 때 참 고운 색이 너와 잘 어울린다 라고 진심 어린 말로 건네곤 했다. 작은 액세서리에도 관심을 보였고 내가 고른 구두의 굽높이에까지 눈길을 주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 말들은 잊혀졌던 내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어느 저녁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태식과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나는 얇은 가디건에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다. 지수야, 요즘은 뭐가 제일 하고 싶어? 그 단순한 질문에 나는 숨이 막혔다. 너무 오래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안의 공허를 꿰뚫는 듯 깊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이미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무거운 짐을 옮겨주겠다며 내 방 근처까지 따라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순간 좁아진 공간 속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몸이 닿은 것도 아닌데 어쩐지 숨이 가빠졌다. 그의 눈빛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농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허둥지둥 이야기를 돌리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내 얘기를 들으려 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 스스로 가장 자신감이 생기는지까지. 그의 집중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내가 준비한 차를 받아들며 태식은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단순한 감사의 표시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전율이 번졌다.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절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 며칠 뒤 가을비가 그친 저녁이었다. 남편 준호는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아파트 안에는 나와 태식만 남았다. 창문 밖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나는 짙은 네이비색 블라우스와 슬림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귓불에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태식의 눈길이 그 귀걸이에 머무는 게 느껴졌다. 저 귀걸이 참 고급스럽네. 내 얼굴빛이 더 환해 보인다.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섰다. 한참 동안 아무도 내 외모에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터라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았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장면들마저 묘하게 긴장감을 주었다. 배우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나는 문득 태식의 시선을 느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수야, 괜찮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라주었다. 손끝이 떨렸는지 잔이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그때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살짝 얹혔다. 잠시였지만 그 온기가 피부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놀라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 같았다. 그가 곧 조용히 손을 거두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선명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주말, 우리는 함께 시장에 다녀왔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집을 비웠다. 태식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며 계속 내 옆을 지켰다. 시장의 북적임 속에서 그의 손이 내 팔에 스치듯 닿을 때마다 묘한 전류가 지나갔다. 그 순간마다 나는 야윈 셔츠 속 피부까지 반응하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무거운 물건을 부엌까지 옮기고는 내게 말했다. 지수야, 내가 웃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편하다. 내 웃음이 참 그리웠던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누구도 내 웃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다. 태식의 시선은 깊었고 그 속에는 분명히 말하지 못할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고 나는 이미 잠든 척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자꾸만 태식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의 말, 그의 손길, 그의 존재. 나는 알았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이제 단순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안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잘못일까? 아니면 내가 진짜 원했던 걸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미 내 마음은 오래전에 선택을 끝냈다는 것을. 겨울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안은 고요했고 나는 두꺼운 코트에 머플러를 두른 채 장을 보고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태식이 다가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내 장갑 낀 손끝을 스칠 때 마치 장갑조차 열기를 막지 못하는 듯 전해졌다. 춥지 않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는 작은 전기 히터를 켜며 내 앞에 놓아주었다. 그 세심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더 흔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연한 아이보리색 니트와 검은 레깅스를 입었다. 발에는 얇은 실크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태식의 눈길이 그 슬리퍼에 오래 머물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내가 고른 이런 소박한 옷차림도 참 잘 어울린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금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느꼈다. 남편은 눈여겨본 적 없는 내 작은 선택들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는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히 비췄다. 그 순간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두 눈이 마주친 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지수야.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가슴 깊숙이 진동이 울렸다. 그는 곧 내 앞에 놓인 컵을 집어들더니 내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 가까움이 숨막힐 만큼 진하게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려 했지만 그는 내 손목을 아주 가볍게 붙잡았다. 그 힘은 세지 않았지만 도망칠 수 없게 하는 묘한 무게가 있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멈춰 섰다. 그의 손길은 단정했지만 동시에 뜨거웠다. 그는 곧 손을 거두며 말했다. 미안하다.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골아떨어진 옆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태식의 손길을 떠올렸다.
단순한 접촉이었는데도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을 열어젖히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원을 산책했다. 겨울을 앞둔 나무들 사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내 얼굴을 스치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지수야, 내 표정이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어. 내가 웃는 걸 보는 게 요즘 내 가장 큰 기쁨이다. 그 말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따뜻한 울림만이 남았다. 초겨울의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준호는 또 늦게까지 회식이라며 연락이 왔다. 아파트에는 나와 태식, 단둘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쌀락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난방 소리와 따뜻한 조명이 깔려 있었다. 나는 아이보리 톤의 터틀넥 니트와 미디 스커트를 입고, 발에는 새로 산 누드톤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순간 태식의 눈길이 내 발끝에 오래 머물렀다. 그 구두, 참 우아하다. 내 걸음이 더 고와 보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구두나 옷차림을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다. 그는 내 손에 있는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수야, 넌 늘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깊숙이 파고드는 걸 느꼈다. 조금 뒤 그는 부엌에서 떨어진 그릇을 집어주려다 내 손등에 손이 닿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 손길은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제스처가 아니었다. 온기가 내 안 깊숙이 스며들었고 나는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지수야. 그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의 손은 잠시 내 손등 위에서 머물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단순히 착각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태식이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조용히 내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손끝이 목덜미를 스칠 때 전신에 전율이 퍼져나갔다. 말 한마디 없이도 충분했다. 숨소리조차 서로에게 닿는 듯 가까운 거리,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그 시선은 단순한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내가 갈망하던 뜨거움이 있었다. 나는 결국 속으로 고백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겨울의 한복판, 하얀 눈이 아파트 단지에 소복이 쌓이던 날이었다. 남편 준호는 주말임에도 회사로 나가버렸고 집에는 나와 태식 둘뿐이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회색 니트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 그리고 작은 은목걸이를 걸었다. 단정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차림이었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던 내 옆으로 태식이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내 어깨 위로 드리워졌을 때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뛰었다. 지수야, 요즘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의 고백 같은 말에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열정이었고 동시에 나를 갈망하는 시선이었다. 순간 시간이 느려진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강하지 않았지만 내가 더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맞잡았다. 거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창밖 눈발은 더 거세졌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그가 한 발자국 다가왔고 나는 그 앞에서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몸이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그는 담요를 꺼내 내 무릎 위에 덮어주며 앉았다. 손끝이 허벅지 위로 스칠 때 온몸에 불이 번졌다. 직접적인 선을 넘은 건 아니었지만 그 긴장감은 어떤 노골적인 행위보다도 강렬했다. 지수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귀에 닿자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가슴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었다. 나는 원하고 있어.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다.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고 은밀한 끈으로 묶인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준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나는 숨을 죽였고 태식 역시 순간 굳어졌다. 조용히 흘러가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태식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지된 감정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흘러가고 있음을.